이 사진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초판 1권입니다. 그 당시 소설은 대부분이 신문이나 잡지 연재를 통해서 독자를 먼저 만나고 그 연재가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맨 앞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서 12장 24절이 에피그라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서의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작가의 창작 의도를 엿보게 만듭니다. 그가 이 소설을 어떤 심정으로 기획을 했는지 또 어떤 가정을 어떤 세상을 꿈꾸었는지를 짐작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또한 다른 장편들과 달리 이 마지막 작품에는 자신의 아내 안나 그리고리예브나 도스토옙스카야에게 이 소설을 바친다는 헌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나는 죄압을 연재 중에 만난 두 번째 부인이죠. 이 첫 번째 부인이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되고 미리 받은 원고료를 토해내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구한 속기사가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안나입니다. 그녀를 만남으로써 도스토옙스키의 삶에도 비로소 안정과 평온이라는 단어가 찾아왔습니다. 이 대문호의 5대 장편은 그녀가 없었더라면 결코 가능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을 감지한 이 소설에 쓰인 헌사는 그에게 안나의 존재가 어떠했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60년 작가 인생과 35년간에 걸친 창작 활동의 결정판입니다. 소설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물, 플롯, 시간과 공간의 층위 등 거의 모든 요소들이 어느 하나도 불필요한 데가 없어 보입니다. 어떠한 인물도 어떤 주제도 이 사소한 에피소드마저도 고립된 채 머물지 않고 유사와 대립, 상호 모순과 교차의 원칙에 따라서 놀라운 짜임새를 드러냅니다. 이 소설은 번역본으로 무려 1700, 1800페이지 가량이 됩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애초에 작가는 이 소설을 총 2부작의 대하소설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알료샤, 이 알렉세이 까라마조프의 일대기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출판된 소설의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부는 알료샤의 청년 시절을 담은 전사이고 그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더 중요한 속편, 그러니까 두 번째 소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죽은 그의 아들 알료샤와 작가 부부의 슬픔을 기리는 그런 애도의 글쓰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를 완성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작가는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편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미완성인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규모의 소설은 문학작품의 통일성을 탁월하게 구현한 이 세계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이자 문제작으로 평가됩니다. 전작 미성년의 지피를 전후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작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굳혔습니다. 언제나 진지하고 성실한 안나의 내조 덕분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제법 안정된 분위기에서 지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은 1879년, 1880년 이렇게 약 2년간에 걸쳐서 러시아 통보라는 잡지에 먼저 연재되었고 그리고 1880년 12월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출판이 되고 나서 3개월 무렵에 마치 예감이라도 한 듯이 대문호는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소설의 핵심 플롯은 친부 사례와 오판입니다. 이 플롯만 보게 되면은 언뜻 추리소설이나 또 사회소설을 연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친부 사례, 즉 아버지 죽이기의 테마는 플롯을 넘어서 정치 사회적이고 나아가서는 형이상학적인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중층적이며 방대한 주제로 확장이 됩니다. 이 모티브의 발단은 1850년대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 유영 생활을 하던 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에서
옴스크 감옥에서 일린스키라는 인물과 만났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자, 이 일린스키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0년을 선고받고 투옥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복역 10년쯤 지나서 그 판결이 오판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는 유형에서 돌아와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당연히 놀랐겠죠. 그리고 이 사건을 소재로 해서 소설을 쓰겠다는 다짐을 이미 그때 했었고, 그러게 보면은 이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의 구상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부 살해와 오판의 기본 플롯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반목과 대립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룬 이른바 아버지와 아들의 주제는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전생에 걸쳐서 그를 긴장시키고 고뇌하게 만든 대표적인 테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테마는 이미 처녀작 가난한 사람들에서부터 제기가 된 것이고요. 후기 5대 장편 모두에 걸쳐서 매우 흥미롭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작가를 평생토록 흥분시킨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친부 살해, 즉 아버지 죽이기의 테마는 도스토옙스키뿐 아니라 서양 문화사의 고유한 일종의 기원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이 단지 정신분석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서양 문명의 기원을 표지하는 혁신적인 기표인 셈입니다. 프로이트 자신도 고백하듯이 이 정신분석학의 창시자가 자신의 이론을 세우는데 도스토옙스키의 창작, 특히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이 주제는 1860년대에 들어와서 전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었고 동시에 러시아 문학의 영원한 테마로 자리를 잡습니다. 투르게네프의 소설 아버지와 아들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반목과 대립을 다룬 대표작이죠. 1860년대 아버지 세대와 이 자식 세대 간의 사상적 윤리적 대화의 단절과 대립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어서 187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가족 내 불화와 질서의 붕괴, 또 자식에 의한 아버지의 심판과 보복, 자, 이러한 것을 소재로 한 이른바 우연한 가정의 유형이 러시아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갈등과 대립은 도스토옙스키 역시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작가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아버지죠. 매우 엄격하고 인색했고 늘 신경질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두려움과 악의로 가득한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870년대 이 러시아 전역을 휩쓸었던 우연한 가정의 문제는 작가를 더욱 괴롭혔고 당시의 고뇌를 그는 작가 일기에서 자주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이고 그들은 당신의 자식들입니다. 당신이 현대의 러시아라면 그들은 미래의 러시아입니다. 만일 러시아의 아버지들이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고 홀로 고립되거나 아니면 게으름과 냉소 등과 결합한다면 지금의 러시아는 과연 어떻게 될 겁니까? 자,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작가 일기에서 던진 문제이자 질문입니다. 마침내 이 테마에 관한 도스토옙스키의 오랜 기간에 걸친 고뇌와 탐구는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이 소설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다소 끔찍한 주제인데요. 대체 누가, 어느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는가? 혹은 누가 죽이고 싶어 했는가? 알료샤를 제외한 왜 모두는 죽이고 싶어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이지 못했는가? 왜 죽이지 못했는가? 마치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누가 라이오스 왕을 죽였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듯이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은 아들들이 친부 살해의 욕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가족의 내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 4명의 아들이죠.
드미트리 이반 알요샤는 정원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그리고 거리의 여인 사생아인 스메르자코프까지 포함이 되면은 4명의 아들인데, 자, 이 아들들의 욕망과 행동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퓨도르 파블로비치를 보겠습니다. 우연한 가정 까라마조프 집안의 아버지, 그의 이름은 퓨도르 파블로비치 까라마조프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악덕과 사악함의 화신입니다. 55세의 나이로 마을의 지주인 그는 가장으로서의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따라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철저하게 저버린 그런 추악한 인물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버림받고 급기야 살해당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됩니다. 문학평론가 잭슨은 그를 가리켜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남아있는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에피그라프를 정반대로 거스르는 인물입니다. 이런 파괴 이미지는 이미 퓨도르의 외향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아버지를 극도로 혐오하는 장남 드미트리는 그에 대한 불쾌감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아, 정말이지 그는 거짓투성이고 오만하고 성스러움에 대한 모독, 조소, 불신 등 혐오 그 자체다. 그리고는 대체 저런 인간이 왜 사는 거지? 라고 반문합니다. 퓨도르 까라마조프는 있으면서도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채 이 어린 자식들을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아내를 우롱했고 또 쾌락을 탐닉하면서 수치스러운 행위를 일삼는 것은 일쑤였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인 그리고리의 손에 맡겨지거나 먼 친척들을 전전하며 양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퓨도르의 이러한 행동은 자식들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한 경멸과 증오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퓨도르는 타고난 호색한으로 스스로도 주체하기 힘든 쾌락을 추구해온 인물입니다. 첫째 아내와 둘째 아내, 그리고 거리의 여자였던 이 리자베타와의 스캔들로 이어졌던 그의 욕정은 이번에는 젊은 여인 그루셴카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호색과 방탕함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드미트리와 연적 관계에 놓입니다. 감상적이면서도 악의적인 광대성은 퓨도르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는 남들 앞에 나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즐깁니다. 종종 광대스러운 언행으로 극적 장면을 연출하고 또 스스로를 타고난 어릿광대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 퓨도르의 이러한 특징을 퓨도르는 그 스스로가 유로주의적 특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의 청순한 둘째 아내 그리고 그것을 물려받은 셋째 아들 알요샤의 그 유로주의적 특징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이 퓨도르의 유로주의적 특성은 냉소와 무관심을 내포한 무신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자신이 모욕받는 순간에도 오히려 쾌감을 즐기고 또 스스로의 강인함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마저 조악한 삶의 의미로 부정해버리는 그런 냉담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러한 러시아에 대한 증오, 또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믿음의 부재, 자, 이러한 특징은 오히려 이반과 스메르자코프의 특징과 유사하고 그들에게서 변주된 형태로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이 아버지 퓨도르는 카라마조비즘, 즉 카라마조프적 기질의 완벽한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방탕함, 악의적인 광대성, 또 무신론 등으로 대표되는 이 아버지의 카라마조프적 특질, 기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특징은 다양한 형태와 여러 단계로 그의 자식들에게로 이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갈등을 낳게 됩니다. 자식들에 의한 이 아버지의 죽음은 스스로가 저속한 말과 추악한 행동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소설 3부 재판 과정에서 드미트리의 변호사인 베치코비치는 이 퓨도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낳기만 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란 모름지기 낳고 키운 자이다. 그러니까 그는 있었지만 없었던 아버지, 어쩌면 없는 게 더 나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의 죄가 상쇄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일찍이 죄와 벌에서 던졌던 우리 모두의 죄와 벌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부자 간의 갈등을 통해서 이 소설에서 새롭게 던지고 있습니다.